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 이황주 전문위원입니다. EBS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14강좌에 걸쳐서 제조물 책임법의 이해와 실무 응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법을 제정을 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의 영향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가장 강력한 제도가 시행이 됐다 그러면 소비자에게는 물론 당연히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겠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그 반대 영향으로 만약에 그 법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 충격을 받게 되는데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에 주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활동을 기업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좌는 14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송 시간을 알려드리면 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 30분 그리고 오후 4시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에 방송이 됩니다. 이 강좌를 위해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중에는 시청자 게시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보내주시면 충실히 반영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입법 경과를 통해서 시행이 되는데요. 먼저 99년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0년 1월 달에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법이 2000년 1월 달에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자가 2002년 7월 1일로 정해져서 그 기간이 약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유예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시행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에게는 상당한 영향과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법의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유예 기간을 2년 반 정도 제시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보통 PL이라고 얘기를 하죠. Product Liability를 약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 제조물 책임의 내용은 제조물에 여기서 제조물이라 하면 위에 있는 프로덕트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결함이 있다는 사실은 제품의 품질에 뭔가 중대한 이상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 등이 지게 되는 배상 책임이다. 이것이 제조물 책임의 요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 주위에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발생하였던 불량만두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만두의 재료로 사용된 그 내용물이 식품으로서는 적합치 못한 그런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단 행동을 하면서 그걸 항의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식품이 그런 식으로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그 안전상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분노를 야기하게 됐습니다. 이 사고가 계기가 되어서 식품 안전에 관련된 법이 새롭게 제정되고 그다음에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정부 기구가 대폭 강화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비단 식품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른
일반 그 소비자용 제품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다음 그 휴대전화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훼손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배터리는 화학 약품이 들어있는 그 밀폐된 용기로 되어 있죠. 저 배터리가 충격을 받아서 파열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이제 그 심각한 그런 피해를 주게 되는데 만약에 호주머니 속에 넣은 상태의 배터리가 저런 식으로 파열을 하게 되면 신체 상해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것이 파열하면서 뭐 가방을 태운다든지 또는 그 집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의 배터리는 알고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제품인데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저 휴대폰 배터리의 폭발력은 그 총탄의 뇌관이 터질 때의 폭발력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자가 연결되거나 또는 뾰족한 물건으로 충격을 줄 때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휴대폰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발생하였던 그 소송이 한 건 있는데요. 그 애완견을 키우던 그 소비자들이 그 애완견에 먹이는 사료의 수입업자에게 제시한 소송입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그 외국에서 수입된 애완견용 사료를 먹인 그 소비자들이 그 사료의 결함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료가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 사료를 먹은 애완견들이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심한 경우에는 폐사를 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애완견은 다른 일반 그 재산과 달리 그 사람이 상당히 그 애정을 쏟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애완견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소비자에게 충격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무려 170명 정도가 규합이 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피해자가 단독으로 개인적인 어떤 불만을 얘기하거나 또는 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을 활용한 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경우에 무려 170명이 규합이 돼서 수입업체에 대해서 12억 원의 손해를 배상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그만 수입업체가 12억 원의 그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이 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비단 그런 영세한 수입업체 같은 또는 중소기업 이런 데서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은 대기업에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생했던 전기 압력밥솥의 폭발 사고는 소비자들의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그 압력밥솥을 만든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의 우량 기업이고 지금 그 전 세계 시장의 어떤 경쟁 상황을 볼 때 초우량 기업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는 기업인데 유감스럽게도 제품의 결함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은 폭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압력밥솥이 폭발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품이 갖고 있는 단순한 불량하고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그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뭐 화상을 입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제품 자체가 그런 식으로 그 폭발한다 그러면 전혀 그 제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안심하고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 기업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을 리콜을 하고 리콜한다는 것은 이제 제품을 회수하거나 또는 부품을 교환해주는 행위죠. 그런 리콜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그 사고를 만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했지만은 그 사고 이후에 그 기업의 압력밥솥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이후로는 전혀 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해당 기업이 압력밥솥의 생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고 사례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발생했던 식품 관련 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우유를 생산해서 시중에 공급했던 그 회사가 그 우유에서 대규모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경영자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100배 사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저런 그 사죄만으로 그 기업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기업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예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이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하는 것을 아주 증명해 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있어서 해당 기업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그랬는데요. 이 사고는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파열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가 주행 중에 타이어가 파열하면서 자동차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고 그다음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탑승자 모두에게 상당히 이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그 타이어의 파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됐는데 타이어의 파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타이어에 못이 박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고가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어의 측면 부위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주행 중에 더군다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도로망이 고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운전자가 전혀 저 사고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사고 이후에 해당 기업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타이어 제품이 그 타이어의 불량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타이어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리콜이 벌어졌었는데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와 그 다음에 타이어를 공급했던 회사가 그 사고 이후에 채 한 달도 안 되는 동안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주가의 하락이라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타이어 회사의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5%라는 아주 급격한 주가 하락, 회사의 주가라 그러면은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업의 가치가 짧은 시간 안에 3분의 1 이상 추락했다 그러면 그 사고가 그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끼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제품 사고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기업에게 줄 수 있는 충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업이 만약 그런 사고에 직면하게 되면은 기업이 상당한 이제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제조물 책임 제도는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그 결함 책임의 변천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경과를 거쳐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제시된 책임 원칙은 매수인 책임입니다. 매수인, 즉 제품을 사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는 그 소규모로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자의 인근 지역에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제품을 잘 살펴서 사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죠.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임 원칙인데 그런 것이 산업화 이전의 단계이고 다음 단계로 제시된 원칙은 대량 생산 체제에서 매도인 책임의 원칙입니다. 제품이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소비자가 일일이 파악해서 사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때 그 책임의 주체는 거의 대부분 유통업체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제품을 공급한 유통업자가 그 제품이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진다. 이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그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된 것이 고도산업사회입니다. 고도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단순하게 공급한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해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그런 제품을 시장에 공급했다면 그 제품을 애당초에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 사고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결함에 의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에 그 결함에 대해서 제조자가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원칙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제조자 책임의 원칙은 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정립된 그런 사항인데요. 이런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이 각 국가에서 진행된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 경과를 보면 제일 먼저 제조물 책임법을 입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정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의 판례를 통해서 법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이 법을 시행하고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중남미, 동구권,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해가지고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는 경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먼저 그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게 된 경과를 보면은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 산업사회로 제일 먼저 진입한 국가입니다.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먼저 시행이 됐지만은 그 양차 대전을 통한 후에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계 경제가 고도 산업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미국이 그 중심 국가로 그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물자가 시장에 공급이 되게 되었는데 그중에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제품의 등장은 자동차입니다. 고도산업 사회가 되면서 자동차가 물 믿듯이 도로에 이제 보급이 되게 되고 달리게 되는데 그로 인한 그 피해가 제품을 처음에 시장에 등장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중대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주게 됩니다. 자동차의 피해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쟁에 의한 피해자를 능가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운전자의 책임이 아니라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즉 자동차의 품질에 뭔가 중대한 이상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운전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자동차를 공급한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발전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 또 제품에 그 사상이 파급돼서 그것이 하나의 법 이론으로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그 다른 국가들에게 이제 전차에게 파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법을 제정할 때까지 앞서서 법을 제정한 영국 등이 제정한 그 시점에 비교를 해보면 한 20여 년 정도밖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즘의 그 세계 경제가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국내 전역뿐만 아니라 외국에 수출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인들이 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경이 없이 전 세계에 파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몇 개 국가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제조물 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가 그 우리보다 경제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먼저 시행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도 10여 년 이상 앞서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보다 절대로 빨리 제정된 것이 아니고 기업도 이런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PL 제도의 간략한 개요와
그다음에 입법 경과를 각 국가의 동향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법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윗부분에 보면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사고 사례 같은 것을 볼 때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호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은 타당성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의 후단에서 이 법이 단순한 소비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그 목적을 이중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사고를 저지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해당 업종의 경쟁 기업의 상황에 대입해서 그것을 보면은 그 사고가 해당 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업계 전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소비자의 지탄을 받게 되고 또 심하면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언론에 노출돼서 많은 소비자가 그 기업의 제품이 사고를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마케팅상에 상당히 이제 지장을 받게 되죠. 결국은 심한 경우에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른 경쟁 기업들은 보다 더 품질 좋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미 그러한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여왔던 우수한 기업은 그런 사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받게 되는데 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제품의 전문적인 기술적인 내용이나 또는 그 제품에 갖고 있는 안전성 같은 거를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제품이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새롭게 그 사실을 인식하게 돼서 보다 더 품질 좋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했던 기업이 시장에서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를 통해서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많이 공급됨으로써 해당 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경제 전체가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하게 소비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주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제조물 책임법을 이해할 때 그 법의 그 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조물 책임법 8조에서는 민법의 적용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규정된 것이 있으면 민법보다도 이 제조물 책임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법률 용어로 볼 때 다른 법보다 효력이 우선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조물 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것을 조항에서 명문화해서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법은 영어로는 civil law라고 하고 있고 그 의미를 보면 시민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법의 위치는 헌법, 형법과 더불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3법 중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문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조금 전에 보신 그 8조가 법의 마지막 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법인데 그 뒤에 민법의 각종 그 이론이 그 제조물 책임법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시행해서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는데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제품의 결함이 발생해서 그 기업에게 주게 되는 영향을 이제 그 한번 정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조물 책임 사고, 즉 제품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선 지금 설명드리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가버렸다면 사고를 당한 소비자 이외에 다른 일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통상 리콜 같은 조치가 필요한데 그 리콜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이나 각 그 제품을 규제하는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관리법 또는 식품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법에 의한 리콜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이 공개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조물 책임법에 해당되는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은 총체적으로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위기라는 것은 그 해당 기업에게는 상당한 이제 충격을 주게 되겠죠. 제조물 책임법이 그 법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기업에게 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신 사고가 기업이 어떤 것을 대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불량만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두를 제조했던 회사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압력밥솥이 폭발했을 때 해당 기업은 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당 제품의 생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건 비단 국내의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사고를 저질렀던 기업이 심지어는 문을 닫는 그런 극단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PL 제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물 책임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에 굉장히 중대한 이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책임의 주체가 제조업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민법이 그 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그런 사고에 이 법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규정해야 한다. 즉 제조물 책임법이 민법보다 효력이 앞서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조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 제조물 책임법이 앞서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크죠. 다음 그 제조물 책임법이 주는 영향인데 앞에서 보신 손해배상의 문제 또는 리콜의 문제 또는 시장에서 이런 그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것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서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 그에 대한 충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조물 책임법의 제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떤 제품에게 적용되는지 그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